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복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다가 이혼 도장을 찍은 지 현재 4년이 흘렀고요. 11살 아들 하나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막바지에 남편과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초반엔 아이와 가정을 생각해서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생각했고 제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미 남편과 저는 돌이킬 수 없이 갈라진 관계인데다 남편에게 엄청난 실망을 했고 허울뿐인 결혼 생활만 유지하는 게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빠른 마음 정리 후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 선택에 대해 조금의 후회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 확실히 결단을 내지 못하고 어영부영 망설였다면 지금 어쩔 뻔했나 싶은 생각까지 드네요. 이혼까지의 과정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절망의 시간들이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으니 이제는 좀 허심탄회하게 그때의 이야기를 털어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의 남자답고 활발한 성격이 좋았어요. 활동적이고 재밌고 어떤 사람들은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을 보고 소위 나대는 스타일이라고 안 좋게 보기도 하겠지만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저와는 반대되는 성격이라 오히려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친구들 많고 모임 많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술도 잘 마시고 누군가에겐 나대는 것 같은 모습이 저에게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모습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콩깍지가 씌었으니 결혼도 했겠죠. 남편은 카 케어링 샵을 운영했습니다. 자동차 프리미엄 세차나 관리를 해주는 곳이었고 외제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프리미엄 케어를 받으러 특히 많이 왔죠. 사업은 잘 되는 편이었고 후에 2호점까지도 내서 두 곳을 운영했었습니다. 돈도 잘 버는 편이었고 또 그만큼 시원시원하게 잘 쓰는 편이었어요. 본인 역시도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돈 쓰는데 거침이 없는 편이었죠. 결혼하고 아이 낳고도 남편은 여전히 친구들하고 약속도 많고 술자리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 걸로 뭐라고 안 하니까 줄일 생각도 전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남편의 장점이라 여겼던 모습들 때문에 많이 힘들더군요. 아이 없을 때야 술자리 자주 나가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것들을 다 이해했지만 아이가 한창 어리고 육아를 함께 해야 되는 시기에도 남편은 본인 놀러 다니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게 속상하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사람의 타고난 성격이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니 내가 이해하자. 사람을 바꿀 수 없으니 그냥 내가 이해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만 돌이켜보면 저는 정신승리 해가면서 남편의 어지간한 모습은 다 이해해주고 참아주려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게 부부든 친구든 누구 하나가 참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저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주변 지인들이 저더러 어린 자식이 있는데도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술 약속이 있고 놀러 다니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화도 안 나냐고 그랬고 저는 워낙 노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니 이해한다고 늘 그랬거든요. 물론 저도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하게 쌓이긴 했던 것 같지만요. 저는 아동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친언니랑 같이 운영을 했었다가 후에 친언니가 결혼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후부터는 저 혼자 맡아서 운영을 계속 해왔죠. 아이는 낮에는 친정엄마한테 부탁드리고
가게 문을 닫는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제가 돌봤어요. 아이가 잠에 워낙 예민한 편이라서 새벽까지도 잠을 잘 안 잤기에 저도 많이 힘들었죠. 낮에 장사하랴, 저녁에는 아이 보랴. 제 하루하루는 쉴 틈이 없이 굴러갔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장사를 하는 입장이지만 저보다는 좀 더 늦게 퇴근을 하는 데다 또 퇴근하고 나서는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술 약속을 잡아서 놀다가 새벽 늦게 들어왔어요. 한 번씩은 왜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싶어서 뭐라고 한 적도 있는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특유의 성격으로 능글맞게 우리 자기가 고생하는 거 너무 잘 알지. 내가 앞으로는 일찍 들어와서 지성이도 같이 돌볼게. 이번 달에 이미 잡힌 약속까지만 좀 보내고. 알았지? 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저는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리란 걸 알면서도 그냥 알겠다고 넘어가줬죠. 싸우는 것도 싫고 큰 소리 나는 것도 싫고 저런 사람인지 내가 알고 결혼한 거니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늘 그토록 봐주고 넘어가 준 게 잘못되었을까요? 사람은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제가 막 뭐라고도 안 하고 싸움도 안 걸고 뭐든지 좋게 좋게 이해해주고 넘어가니까 남편은 저를 아주 우습게 생각한 것 같아요. 결혼한 지 7년이 넘어갔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가게 두 곳 중 한 곳을 결국 정리했어요. 매출이 안 나오고 장사가 안 돼서 2호점은 폐업을 하게 되었죠. 1호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카 케어링이라는 게 차를 더 잘 유지시키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차 운행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품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직격탄을 제대로 맞는 것 같고 매출도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죠. 남편도 그맘때 매출이 너무 떨어지고 장사가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 제 매장은 호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되는 편이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매출이 좀 줄긴 해도 남편처럼 오르내림이 심한 편은 아니었죠. 남편이 하도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월세 낼 돈도 없다. 이것마저도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겠다며 죽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매달 주던 생활비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맘때는 남편보다 제가 생활비를 더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제가 생활비를 나눠서 냈는데 남편의 비중이 더 컸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장사가 안 된다며 징징거려서 5대5가 되고 그 후에도 돈이 없다, 망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하면서 생활비를 계속 깎았죠. 남편이 생활비를 줄여도 새 식구 쓰는 비용은 똑같았기에 제가 생활비를 내는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의 제가 생활비를 다 부담하게 되었죠. 제가 버는 돈에서 운영비 빼고 생활비 빼고 하면 별로 남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편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다는데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쪽이 생활비를 내는 게 맞으니까요. 그렇게 언젠가부터 제가 생활비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저희 친언니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제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본인의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고요. 가정을 위해 육아를 하기라나 집안일을 하기라나 아니면 돈이라도 잘 벌어오기라나 지금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너만 고생하고 너만 희생하고 있지 않냐고요. 언니가 속상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지 뭐. 장사가 안 돼서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는데 어쩌겠어. 라며 남편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제부 가게가 그렇게 장사가 잘 안 돼? 그렇대. 예약이 거의 없고 파리만 날린대. 폐업까지 고려할 정도야. 아휴, 그것도 큰일이다. 진짜 폐업이라도 하면 어쩌니?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래저래 걱정이야. 지성이 클 때까지 돈도 많이 들 텐데.
저는 그런 걱정들도 저 혼자서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온라인으로도 적극적으로 팔아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쇼핑 라이브 같은 것도 공부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늘려보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지니 제가 어떻게든 제 수입을 늘려봐야겠다고 혼자 발동동한 거죠. 후에 남편이 벌인 짓을 알았을 때 제가 한 짓들이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 장사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어요. 2호점은 폐점을 한 게 맞지만 1호점은 단골도 꾸준하고 매출이 조금 떨어졌을지언정 남편이 징징거리는 만큼 당장 망하기 직전이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맨날 망할 것 같다고 징징거리고 생활비도 더 이상 안 내놨던 건데 머지않아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친언니가 연락이 왔어요. 제부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다면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났더니 언니가 심각한 얼굴로 네가 전에 만났을 때 제부네 매장 장사 잘 안 된다고 막 그랬잖아. 음, 그래서 내 주변 친구들한테도 얘기했거든. 차 좀 아끼는 친구들한테 전문 카케어링 한 번씩 받는 것도 좋다고. 우리 제부가 실력도 좋고 가격도 잘해준다고 한번 가보라고 했지. 제부 가게 잘 안 된다고 하니까 홍보를 좀 해주려고. 그랬어? 고마워. 아니, 근데 친구가 막상 예약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예약이 많이 잡혀 있더래. 그래서 비어있는 시간에다가 겨우 했다더라고. 그래? 친구가 원하는 시간을 몇 개 얘기하니까 그때 예약 있고 이때도 예약 있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 친구가 사장님 바쁘시네요 그랬더니 제부가 단골 손님들이 워낙 많아서 꾸준히 잘 됩니다 그러더래. 어쨌든 뭐 손님한테 장사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잘 된다고 말하는 게 맞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는데 그 친구가 예약 시간에 맞춰 제분의 가게에 갔었대. 그런데 본인 예약 시간인데 먼저 온 차를 그때까지도 봐주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밖에 주차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차주인하고 제부하고 보통 사이 같지가 않더래. 언니의 말에 저는 놀라서 되물었죠. 보통 사이 같지 않다니? 친구 말로는 예쁘고 옷도 좀 야시시하게 입고 다니는 여자였다는데 제부 옆에 딱 붙어서 깔깔거리고 팔 만지고 내 친구도 깜짝 놀랐다더라. 설령 단골이라고 해도 그렇게 터치를 하니? 저는 예상치도 못한 얘기에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제부가 그 여자한테 그러더래. 차 좀 막 쓰지 말라고. 내가 아무리 케어링을 해줘도 기본적으로 좀 신경 써서 타고 다녀야 된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오빠가 사줬다고 되게 생색내네. 좀 더러워지고 망가지면 어때? 오빠가 다 고쳐줄 건데. 그러더라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오빠가 사줬다고 했다고? 내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내 친구가 똑똑히 들었대. 아니, 내 친구도 당연히 그 사장이 내 제부인 걸 알고 갔는데 모르는 여자랑 그런 말을 하니 황당하잖아. 그래서 나한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전해주더라. 너 제부한테서 뭔가 좀 이상한 거 못 느꼈니? 라며 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너무 벙쪘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며 오빠가 사준 차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제부 허구한 날 술 약속 잡고 놀러 다니고 여자든 남자든 친구들도 엄청 많다며. 뭐 이상한 낌새 없었어? 모르겠어. 늘 그러고 다니니까. 너 이거 한번 캐봐.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고개는 끄덕였지만 속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언니 말인즉슨 내 남편이 바람이 났고 그 여자한테 차도 사준 것 같다는데 이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이기에 실감이 안 났습니다. 제가 너무 둔했던 건지 아니면 장사하고 살림하고 애보느라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특별히 남편의 수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언니는 제부의 핸드폰을 보든 블랙박스를 보든 노트북을 뒤져보든 뭐라도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대신 제부에게 티는 내지 말라고 했죠.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 같아선 당장 남편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언니가 증거를 잡기 전에는 티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기에 최대한 참았죠. 그렇게 그날 저녁 남편의 폰을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남편은 친구들도 많고 모임도 많았기에 연락도 많이 오는 편이었어요. 저는 그 내용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갈 만한 내용들은 다 지운 건지 딱히 이상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그 여자는 그냥 단골 손님이고 농담이었는데 오해를 산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죠.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참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시댁에 갔다 온다고 남편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었죠.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울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한창 예민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말을 잘 걸지 않아서 평소에도 대화가 거의 없던 때였죠. 저는 고민 끝에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요즘 장사 계속 어려워? 그렇지 뭐. 근데 언니 아는 분이 예약 잡으려고 하니까 예약은 제법 많았다던데? 그 말에 남편은 잠시 말이 없다가 그러더군요. 그거 그냥 구라야 구라. 무슨 구라? 손님 많은 척 하는 거야. 진짜 예약 아니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다가 원하는 예약 시간 없어서 취소하면 어쩌려고. 보통 사람들 심리가 장사 잘 되는 곳에서 받고 싶지. 예약도 없고 장사도 안 되는 곳이면 안 해. 그럼 다 가짜 예약이고 장사가 진짜 안 된다는 거야? 이번 달도 생활비는 주기 힘들겠네. 아주 죽겠다. 내가 오죽하면 그럴까. 하면서 오만 인상을 다 찌푸리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말자 생각하며 창밖만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차 안에서는 진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폰인가 해서 가방을 뒤져봤지만 아니었어요. 남편 폰은 내비게이션 본다고 거치대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남편 폰도 아니었고 제 폰도 아니었어요. 아이는 어려서 핸드폰이 없었고요. 그런데 분명히 차 안에서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차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이게 무슨 차에서 나는 소리야. 핸드폰 진동인데. 내 폰도 아니고 당신 폰도 아닌데 어디서 들리는 거야? 그 진동 소리는 꽤나 가까웠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니라고 차가 오래돼서 차에서 나는 소리랍니다. 자기가 자동차 전문이라 잘 안다면서요. 자동차 전문이고 뭐고 핸드폰 진동음을 제가 모르겠나요? 너무 황당하던 차에 진동은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태연한 말투와 달리 묘하게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제 눈치를 힐끗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일단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자려고 누워 있었고 아까 차에서 들린 그 진동 소리는 뭐였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제가 자는지 확인이라도 해보는 양 제 눈앞에서 손을 휘 저어보는 거예요. 저는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자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약간 실눈만 뜨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잔다는 걸 확인하자 조심히 일어나서는 나가더군요. 너무 의심스러운 행동이었고 저는 귀를 쫑긋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데 차로 가는구나 알겠더라고요. 거실로 나가보니 역시나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대로 주차장으로 내려가 보았어요. 주차장 가보니 역시나 남편도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차 뒷좌석에서 핸드폰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본 거긴 하지만 제가 알던 남편의 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겐 폰이 2개였던 거죠. 남편은 그 폰을 꺼내더니 황급히 전원을 끄는 것 같았습니다. 저 비밀폰은 평소에는 전원을 끄고 지내나 본데 아까 실수로 전원을 안 껐던 모양이었죠. 그리고 원래대로 숨겨놓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저는 다급하게 엘리베이터로 달려가서 가까스로 타고 올라갔습니다. 혹시 의심받을까봐 저희 집 말고도 여러 층수를 여러 개 누르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죠. 그리고 후다닥 침대 자리로 돌아왔는데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남편에게 또 다른 폰이 있구나. 남편이 정말 허튼 짓을 하는 게 맞구나 라는 걸 알았죠. 저는 최대한 티내지 않고 다다음날 남편 몰래 차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놓아두었던 자리에서 폰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폰을 보는데 심장이 너무 뛰더라고요. 폰을 2개를 쓰다니 도대체 뭘 속이려고 이런 짓까지 벌일까 싶었죠. 저는 그 폰에 전원을 켰습니다. 그 폰에는 그동안 남편이 저를 속여왔던 모든 것이 들어있었죠. 남편은 허연주라는 이름의 여자와 불륜관계였습니다. 대화로 유추해보니 그 여자와는 1년 이상 된 내연관계였고 생각보다 깊은 관계 같더군요. 남편이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게 보였습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서로 은밀한 사진도 주고받고 사랑하니 너밖에 없니 네가 좋아 죽겠다느니 생난리였습니다. 둘의 대화만 봐도 그 여자는 남편을 잘 다루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잘 이용했고 남편에게서 원하는 것을 잘 얻어내는 듯 했죠. 주고받은 사진을 보니 그 여자는 저보다는 5살 어려 보이는 것 같고 수술도 많이 하고 엄청 화려한 외모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진을 보자마자 업소에 다니는 여자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대화를 보니 남편과 그 여자는 노래방에서 만난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방에서 만나다가 밖에서까지 만나서 애인 사이로 지내는 것 같았죠. 남편이 술자리 다니고 술집 다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술집 여자랑 외도까지 저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유흥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단순히 친구들하고 술집이나 노래방만 다니는 줄 알았던 게요. 하여튼 남편은 그 여자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고 그 여자에게 돈도 많이 쓰는 듯 했습니다. 그 대화들을 보는데 손이 너무 떨려오더라고요. 제일 열받는 건 언니 친구가 들은 것처럼 그 여자의 차도 남편이 사준 게 맞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냥 가볍게 타고 다닐 차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외제차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소형 SUV 한 대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징징거렸고 남편은 자기가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짜 사준 것 같았고 그 상간녀는 그 차 사진을 여러 장 보냈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보는데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소형 SUV라고 해도 한두 푼이 아닌데 그 몇천만 원짜리를 상간녀에게 덥석 사준 겁니다. 저한테는 생활비도 없어서 못 준다고 징징거려 놓고요. 그거 보는데 살면서 그런 분노는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저절로 이 찢어 죽일 것들 욕지거리가 나왔고 심장이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죠. 와이프와 지 자식에게 장사 안 돼서 줄 생활비 한 푼 없다고 징징거리던 놈이 상간녀에게 몇천만 원짜리 차를 덥석 사준다고? 진짜 뒤집어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핸드폰을 그대로 챙겨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자는 남편을 보는데 그 핸드폰으로 머리를 깨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다음날 언니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이 사실을 토로했고 언니도 거품 물고 넘어지더라고요. 미친 인간 아니냐고
1년 넘게 바람질에 가게 망할 것 같다고 죽는 소리 해대면서 생활비 한 푼 안 낸 인간이 뒤에서는 상간녀한테 차까지 갖다 바치냐고.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핸드폰 안에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해 두라고 했습니다. 아마 제부가 세컨폰이 없어진 것을 바로 눈치챘을 텐데 그거부터 찾으려고 할 거라고요. 그년 사진, 연락처도 다 저장해 놓고 둘이서 대화한 거 전부 다 따로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언니한테 보내라고 했죠. 언니가 들고 있겠다고요. 저는 울면서 알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인간들이 나눈 대화 다 찍어서 언니에게 전송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자기 폰이 없어진 걸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증거는 다 언니에게 보냈고 언니도 너무 열받는다며 펄쩍 뛰더라고요. 언니는 저에게 어쩌고 싶냐고 했고 저는 일단 남편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 열받고 배신감 느껴지긴 한데 일단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다고요. 하지만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거란 걸요. 그날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는데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고 대신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 내용이라는 게 저한테 미안하다고, 근데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그 여자랑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이혼해 달라고, 그러면 지금 집은 당신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지금 집은 대출이 절반인데 하여튼 그 집을 저에게 줄 테니 이혼해 달라 이거였습니다. 그걸로 위자료도 포함이라고 생각하라면서요. 남편은 이미 저와 끝낼 생각을 했던 것 같았고 제가 세컨폰의 존재를 알게 되니 바로 끝내자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 보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좋은가 싶어서 너무 화가 나고 슬프더라고요. 나하고 우리 아이는 이 인간에게 뭐였을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까 싶고요. 저는 일단 집으로 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에 대한 마음을 확실히 먹으면 얘기해 달라고 그때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고 다음날 남편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게에는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인간이 가게 문까지 닫고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겁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누구 좋으라고 이혼 소리 하느냐. 당장 집으로 돌아와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혼해줘.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지 오래야. 집 줄 테니까 끝내자. 이렇게 왔더라고요. 전화 안 받아? 너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니?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자식이고 뭐고 보이지도 않은 만큼. 나 그 여자 너무 사랑하고 이런 마음 처음이야. 그 여자가 지옥이라고 해도 따라갈 거야. 이혼해줘. 소설 쓰고 자빠졌네. 네가 무슨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알아? 바람 피고 비겁하게 숨지 말고 일단 와야 얘기를 하든 이혼을 하든 할 거 아냐. 그러고 싶지 않아. 난 너무 지쳤어. 이혼한다는 확답만 해줘. 그럼 이혼 서류 보낼게. 집에도 안 올 거고 내 얼굴도 더 이상 보기 싫다는 거야? 너한테는 미안한데 우리는 완전히 끝났어. 우리 지성이는? 네가 잘 키워줘. 아예 애정도 없구나. 네가 아빠니? 네가 사람이야? 여지껏 네가 잘 키웠고 앞으로도 잘 키워줘. 아니면 지성이한테 아빠 죽었다고 그래. 여태까지 아빠 노릇 한 것도 없는데 뭐. 그건 아니? 나 쓰레기인 거 아는데 너랑 사는 동안 많이 답답했다. 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여자는 나에게 자유를 준 여자야. 놀고 있다. 너 제정신 아니야. 그 여자도 제정신 아니고. 이혼해줘. 그뿐이야. 너한테 바라는 거 없고 이혼만 해줘.
헛소리 하지 마. 집으로 당장 와. 어머님, 아버님에게 알리기 전에.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제가 보내는 문자도 더 이상 읽지 않았어요. 자식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그저 이혼만 해달라는 연불만 외웠습니다. 너무 열받고 기가 막혔지만 그럼에도 그때까진 기다렸습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남편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결혼 생활을 했으면 최소한 얼굴 보고 대화는 나누고 끝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이후로 한 달이 넘게까지도 오지 않았고 가게 문도 계속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이 사실을 다 얘기했고 언니랑 저는 남편의 세컨폰에 있는 그 여자와 남편의 대화 모든 정보들을 다시 꼼꼼히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노래방 상호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언니와 그 노래방을 찾아갔습니다. 그저 이혼만 해달라고 연불에다가 잠수를 타버린 남편이 너무 괘씸했고 상대 여자가 어떤 여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노래방을 보는데 이런 데서 일하는 여자랑 바람이 났구나.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가게에 들어가니 여사장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지금 영업 안 하는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허연주라는 여자를 찾아왔는데요. 아직 출근 안 했나요? 그런데 제 입에서 허연주라는 이름이 나오자 미간을 확 찌푸리는 겁니다. 아, 그만둔 지가 언젠데요. 그만 좀 찾아오세요.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랑 언니는 너무 황당했죠. 그만뒀다고요? 그만둔 지가 언젠데. 내가 그년 때문에 미치겠네. 아니, 돈을 얼마나 빌려댄 거야. 어쨌든 우리 가게 안 나온 지 꽤 됐고 나도 그년한테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지 말고 나가세요. 하면서 공격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와 저를 빚쟁이로 아는 듯 했습니다. 허연주 씨가 돈을 많이 빌렸나요? 허연주한테 돈 받으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누구세요? 허연주 씨가 제 남편하고 바람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그 여사장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휴, 난 또 뭐라고. 그녀는 왜 이렇게 밖에서 손님을 만나고 다녀? 가지가지해. 하여튼 지겨워 죽겠어. 하여튼 여기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그만 나가세요. 연락처나 주소 이런 것도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죠. 우리 가게에서도 마이킹 땡겨놓고 잠수 탔다니까. 내가 그년 찾으면 가만 안 둬. 혹시라도 그년 연락처랑 주소 알게 되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요. 그년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야. 무슨 빚을 그렇게 지고 다닌 거예요, 그 여자는? 노름에 빠진 년인데 답이 있겠어요? 아유, 인생 막장. 얼굴 반반해서 썼더니 골치만 아프네. 노름이요? 그년 완전 노름꾼이야.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돈 버는 거 순 노름판에 갖다 붙고. 아유, 근데 그쪽 남편이 그 허연주랑 바람났다고요? 아유, 그쪽 남편도 답도 없겠네. 내가 남 일에 끼어들고 싶진 않은데 그쪽 남편도 알만하겠어. 괜히 집재산 다 날리기 전에 남편하고도 마무리해요. 그러는 겁니다. 저도 언니도 너무 벙쪘죠. 바람도 충격인데 노름이라니요. 저희 언니와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생각할수록 남편이 미친 것 같았고 도대체 뭘 어쩔 작정인가 싶더라고요. 언니는 저에게 이혼해주겠다고 하고 남편 집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류 찍고 끝내라고 했어요. 그런 여자랑 남편이 어울린다면 남편도 도박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100%인데 그나마 있던 집까지 날리고 저한테까지도 문제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저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그냥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얼굴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끝내자 싶었죠. 그렇게 남편에게 문자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낸 문자를 더 이상 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도 여러 번 문자도 보내고 연락도 했습니다. 집으로 와야 이혼 도장이라도 찍을 거 아니냐.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 집으로 일단 와라. 시부모님도 다 알게 되셨다. 너는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말 안 하고 잠수 타면 그만이냐. 어머님 아버님은 실종 신고라도 한다는데 도대체 뭘 어쩔 생각이냐. 그 여자랑 도대체 어딜 가서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다못해 부모님한테는 연락해드려라. 그런 식으로요. 하지만 남편은 제 문자를 일주일이 지나도 아예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저도 약간 무섭더라고요. 남편이 혹시 뭐 잘못됐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바람난 여자가 도박꾼이라는 걸 알게 되니 남편이 잠수탄 상황이 더 이상하더라고요. 아이도 아빠는 어디 갔느냐고 찾는데 이걸 실종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건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실종 신고는 나중에 시부모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저 혼자서라도 이혼을 하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남편은 이미 수차례 이혼을 요구했고 나도 굳이 이런 상황을 견디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상담 갈 때 남편의 세컨폰을 증거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상대방의 번호가 있으면 거주지 주소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소송 송달 주소를 알 수 있다고 했고 저는 바로 상간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와 그 여자의 신상을 토대로 그 여자네 집 주소도 알게 되었어요. 그 주소를 보는데 남편이 여기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고민 끝에 언니와 한번 찾아가 보자고 했습니다. 잠수를 타버린 남편이 그 여자랑 같이 있는지도 궁금했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 면상을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언니 차를 타고 그 여자네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어느 외진 원룸촌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네 집 근방 차를 몰아가는데 마침 그 빌라 앞에 그 여자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던 저희 남편이 사줬다던 그 차요. 저는 언니 차에서 내려서 그 차로 다가갔어요. 그 차는 꽤나 오랫동안 그곳에 주차되어 있었던 건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더라고요. 뭐지? 도대체 남편은 어떻게 된 거지? 싶어서 그 차를 힐끗거리는데 갑자기 어이 아줌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화들짝 놀라서 뒤를 보니 누가 봐도 깡패같이 생긴 덩치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순간 너무 놀랐어요. 아줌마 뭐야? 왜 이 차를 힐끗거려? 네? 이 차 주인하고 뭔 사이야? 하면서 따지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희 언니도 주차를 하고 급하게 다가왔죠.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아줌마, 이 차 왜 힐끗거렸냐고. 이 차 주인하고 뭔 사이인데? 라는데 뭔가 느낌이 돈 받으러 온 사채업자들 같더라고요. 그때 그 노래방 여사장이 했던 말도 떠오르고요.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먼저 혹시 아줌마도 인연한테 돈 받으러 왔어? 묻는 겁니다. 저는 엉겁결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와, 진짜 아주 작정을 했구나. 아줌마, 이미 늦었어. 인연 이거 잠수 탔어. 그리고 이 차도 우리 거야. 이 차도 우리한테 담보 잡혀 있거든. 그러니까 눈독 들이지 마셔. 그러는 겁니다. 아줌마는 얼마 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인연이 겁대가리도 없이 우리 돈 땡겨 쓰고 잠수를 탔어. 잡히면 가만 안 두지. 언니는 무섭다며 저에게 그냥 가자고 했고 저도 멍한 기분으로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면서 언니는 최대한 빨리 이혼 소송에서 끝내라고 괜한 일에 엮일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그 여자가 돈 빌린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다 사채까지 썼고 저희 남편도 이미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고요. 여차하면 저한테까지 불똥 튈 것 같다고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남편이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것
그리고 현재 잠수를 탄 것 등을 이용해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혼 요구만 해놓고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은 채 현 가족을 유기하는 것도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고 또 의도적인 잠수를 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잠수를 타고 있는 와중에 남편 없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남편이 혹시 죽었나? 사채 쓰다가 사채꾼들한테 잡혀서 무슨 일이라도 당했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어쨌든 냉정하게 생각해서 마음 떠난 남편하고 저도 빨리 끝을 내야 행여나 저에게 올 불똥을 방지하겠더군요. 그렇게 재판을 진행했고 그 와중까지도 남편은 계속 연락 두절인 상태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제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이혼이다 보니 황당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나름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러고 한 1년 정도 뒤에야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고 시부모님이 경찰서에 가보니 남편이 완전 거지꼴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부모님이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는데 남편의 상황은 처참하더라고요. 그 여자랑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도박에 빠지게 된 게 맞고 저한테 세컨폰 들킬 그 시점부터 이미 도박에는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박이라는 게 초반에는 돈을 좀 얻잖아요. 그렇다 보니 남편도 그 맛에 취해서 저한테 집 줄 테니까 이혼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더군요. 자기는 노름으로 돈 벌어서 그 여자랑 같이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푹 빠졌던 모양이지만 그 여자는 그저 도박에 빠진 노름꾼일 뿐이고 남편은 돈을 얻을 수단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때문에 도박에 제대로 중독이 되었고 결국 가게의 차까지도 다 처분을 했다고 했습니다. 노름이라는 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들다 보니 그 과정에서 빚도 엄청 지고 사채까지 손대게 되었다고 했죠. 빚쟁이들 피해서 모든 연락 끊고 은둔 생활하며 도망쳐 다닌 것 같았는데 그 와중에도 도박은 못 끊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완전 노숙자 꼬라지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과 그 여자를 쫓던 사채업자들에게 결국 걸려서 큰일 날 뻔하던 걸 누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 붙잡혔다고 했죠. 누가 신고해주지 않았다면 남편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뻔했을지도 모른다더군요. 하여튼 남편과 그 여자도 불법 도박을 해서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했고 시부모님도 그 과정에서 남편의 행방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쫓긴다고 본인이 그렇게 이혼당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했지만 그마저도 잠수 타고 도망 다니느라 제대로 받지 못한 거죠. 시부모님은 남편이 실종됐다가 죽은 줄까지 알았는데 그래도 살아 돌아오니 다행이라고 하신 것 같지만 이미 남편은 노름꾼이 되었고 정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너무 놀랐죠. 남편이 그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은 그 여자랑도 끝냈다는데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노름판을 기웃거리는 듯 했습니다. 언니 말 맞다나 그 전에 이렇게 끝낸 게 다행이구나 싶기도 하고 애 아빠이자 전 남편이다 보니 남편이 그토록 망가진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시부모님은 그 와중에 저한테 애 아빠인데 너무 불쌍하다고 한번 얼굴이라도 보러 오면 안 되겠냐는데 저는 절대 싫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라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시댁에 관련된 모든 연락도 차단했어요. 기가 막히면서도 무섭더라고요. 행여나 집에라도 찾아올까봐 걱정됐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건너 들어보니 남편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노름판 기웃거리고 막장 인생으로 산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상간녀가 평범했던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원망을 퍼붓고 다닌다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웃긴 게 남편이 저에게 이혼 요구를 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지옥이라도 따라간다고요. 그때는 그 여자랑 노름판 기웃거리면서 돈 좀 딸 때니까 신나서 그런 소리까지 했나 본데 그게 진짜 지옥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그 상간녀는 그 후로 자취를 감춰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가정에는 무관심해도 생활비조차도 안 내도 그래도 남편이고 애아빠라고 묵묵히 옆을 지켜주고 이해해줬는데 그 여자에게 홀딱 빠져 이혼만 요구하고 급기야 잠수까지 탔던 전 남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본인의 인생을 보며 절절히 후회한다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본인이 자초한 일인데 어쩌겠나요. 그 상간녀는 남편에게 마치 도박 같은 여자였을 겁니다. 자극적이고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 같은 여자였겠죠. 하지만 중독의 말로는 결국 파멸뿐이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접어든 거니 그 책임도 스스로 져야겠죠.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절대 전 남편하고도 전 시부모하고도 연락도 왕래도 없이 지낼 겁니다. 아예 죽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도 저 혼자 가정도 책임지고 아이도 키우고 살았다 보니 남편의 존재가 없어도 힘들 것도 어려울 것도 없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 혼자서도 씩씩하게 아이 잘 키우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